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고, 오늘 뭐 앞서 최태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창립 기념 세미나, 저는 사실 되게 주간보호협회가 왜 이제 창립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빨리 활성화되고 논의가 진행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많은 회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제가 협회 회원인 마냥 아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얼굴 뵙고 너무 반갑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태자 회장님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인연으로 이제는 이제 회장님은 이제 회장님이 되셔 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너무 높은 분이어가지고 이제 연구원이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가셨는데, 그때부터 여러 좋은 인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더더욱 회장님이 워낙에 이론과 실천을 다 겸비하고 계신 분이어서 더더욱 협회에 큰 발전이 있으시리라고 기대됩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세일즈를 좀 하러 왔습니다. 네. 통합재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 그리고 전에 들은 내용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의 실행 전략을 짜고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입장으로 오늘은 저는 했습니다. 앞서서 석 교수님, 사실 석 교수님 발제를 저도 여러 군데에서 듣는데 오늘처럼 시간이 이렇게 길게 주어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워낙에 이 통합재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석 교수님께서 그동안 범부처의 회의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통합재가에 대한 발전 부분에 그 누구보다도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런 교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도 되게 교수님께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 예비사업이 지금 예비사업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으니까요. 거의 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제도과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콘텐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6월인가 7월에 대통령께서 한국 뉴딜 2.0을 발표할 때 2021년 2년 7월에는 본사업을 간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한국형 뉴딜 2.0의 날짜가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시범사업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본사업이 가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 본사업을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김용강 회장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왜 한 번에 다 갈 거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간도 단계적인 확대 전략을 갖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계속 다듬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내년 본사업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1시간 넘게 정말 앞으로 장기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석 교수님의 발제자에서 보셨다면,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지난 5년간 제가 계속 통합재가를 끌어오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마침 오늘 토론 자료를 봤더니 또 이민아 원장님은 통합재가 1차, 2차 때 수고를 해주셨고, 지금 새로운 원장님은 통합재가 1차 때부터 지금까지 5번의 시범 사업을 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주간보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까지 같이 토론자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통합재가 서비스 도입 배경과 향후 방향이라고 잡았습니다. 살짝 보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재가를 얘기할 땐 통합재가 급여였습니다.
예, 근데 명칭이 통합재가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적인 앞으로의 제도화의 명칭도 통합재가 서비스로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그 석 교수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유형의 하나로 통합재가를 넣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양한 재가급여 유형 중에 하나로 통합재가의 급여가 만들어지는 거랑 통합재가 서비스가 되는 거는 솔직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유형의 하나가 아니라 공급체계를 바꾸자라고 하는 내용의 통합재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취지는 통합재가 다양한 급여 유형 중에 하나로서의 통합재가의 관점이 아니라 향후에 대한민국의 장교양, 재가장교양 기관의 공급체계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이런 그 단계적 확대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재가 서비스 계속 이제 방향성은 동의한다. 대부분의 이 장교양 기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나 장교양계에 몸담고 계시는 전문가 또는 현장에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 다 동의합니다. 매우 바람직해. 너무 좋은 방향이지. 근데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제가 봤을 때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해야죠 라고 하는 게 저의 대답이었고요. 여하튼 그런 초기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방금 이제 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이제 약 한 3년 이제 올해가 다 갔으니까요. 2025년을 바라보고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에 이른바 요양 쓰나미를 막아야 되는 방지책들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절대적인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했던 위험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의 변화가 이제 어쨌든 제가 복지부나 이제 공단에서 여러 정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보다 최근 1, 2년 사이에 정말 이 장교양에 대한 이슈는 정말 중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교양의 이슈 중에 그 중에서도 재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통합재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통합재가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21년 10월부터 하고 있는 마지막 예비사업 2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이죠. 네, 예. 저는 석 교수님 자료 분량의 3분의 1밖에 안 돼서 조금 일찍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노인이 늘어나고 돌봄 필요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내용들, 특히 방금 이제 치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거의 한 90%가 치매 어르신일 거고요. 그래서 장교양이 치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치매 케어의 핵심이 장교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장교양과 치매 전체를 별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치매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장교양에 특히 재가 베이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케어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베이비 부머의
이제 구조적 특징, 그리고 특히 노인 독거나 부부 세대가 압도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3년 뒤에 노인 실태 조사에는 더더욱 그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가족 동거를 전제로 하지 않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가 살아도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어떻게 좀 집에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이제 앞으로 내가 신노년 세대가 앞으로 돌봄 욕구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제 돌봄 욕구가 있게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냐라고 했을 때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24시간 상시적으로 돌봐주는 이런 안전한 뭔가 이렇게 조금 공급 체계가 확보된 이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제공 필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재가 장교양에서의 서비스 공급 형태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클라이언트 중심성, 수급자 중심성, 그리고 원하는 지금까지의 공급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로 맞춰져 있었던 공급 시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주로 저희가 방문요양 선생님들 RFID 찍은 시간들을 보면 대다수가 10시에서 1시 사이에 거의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거의 없어요, 비율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거나 부부가 지역에 살더라도 그 외의 시간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려면 사실은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이걸 논의하는 통합재가가 사실 시범사업 하다가 제가 통합재가 시범사업 1차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장님이 한 5번 바뀐 것 같고요, 복지부에. 국장님이 한 3~4번 바뀌었던 것 같고, 사무관은 셀 수 없이 바뀌었어요. 예, 그동안에 이런 계속 가면서도 통합재가가, 시범사업 했다가, 좀 더 고민하자라고 해서 조금 밀렸다가, 또 필요해라고 얘기했다가 밀렸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통합재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추진 원동력이 사실상 조금 약해지는 상황에 있었다면 2018년 11월에 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하면서부터는 통합재가에 대한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결국에는 장교양의 재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상의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통합돌봄의 한 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돌봄의 한 축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이 요양돌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차세대 노인 장교양보험의 구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규 재가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장교양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차세대 장교양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센터 건강보험연구원에 여기에서 지금 16개 선도사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모델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13개 지역이 노인인데요. 노인 지역에 보면 저희가 그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해봐도 이 장교양에 대한, 특히 재가 장교양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주려면 제가 봤을 때는 통합재가의 방식으로 공급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지자체 안에서도 장교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선도사업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좀 되게 멀게 느껴지실 텐데요. 선도사업이 서울은 해당이 없습니다. 선도사업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특히 이 요양돌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또 높게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장교양, 요양보험 제도과에서 얘기하는 통합재가였다면
아마 사실 정책적인 원계의 힘을 받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큰 축 안에서 재가장교양의 확대, 그 중에 통합재가 이렇게 거의 정책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통합재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책적인 환경들이 바뀌고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교양의 재가 서비스에 관련한 다양한 이용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석 교수님께서 이미 얘기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문 요양에 편중된 급여, 재가급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방문 요양을 하는데, 전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게 맡겨진 이 공급체계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딜레마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결국에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어쨌든 공급체계를 바꿔주는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외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인터그레이티드 케어,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계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축 안에서 의료와 요양의 연계, 그리고 요양의 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우리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다기능 홈을 2006년부터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일본에서도 인터그레이티드 케어라고 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면서 결국에는 일본이 갖고 있던 개호보험 내에 재가급여를 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으로 사실은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소규모 다기능 홈이라고 하는 전략을 가졌지만, 일본은 사실 이거를 급여 유형의 하나로 이제 설계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확대되는 이제 지역 포괄 케어를 매우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소규모 다기능 홈까지 같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는 가려고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는 또 편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대상자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장교양에서의 신전략이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가족 요양, 그러니까 독거나 노인 부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요양 서비스의 제공체계 혁신을 가져와야지만 이분들의 시설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도 1일 1일 3시간 이렇게 고정적인 거의 형태가 아니라 결국엔 수급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 제공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팀워크가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기관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재가장교양 기관 중에 80%를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 요양 기관 중에 30인 미만의 대상자를 갖고 있는 기관이 전체의 70%고, 거기에 이 인력 기준을 보면 거의 시설장 사회복지사만 있는, 시설장 요양보호사만 있는, 거기에 사회복지사. 근데 사회복지사는 장교양의 장자도 모르고 졸업하자마자 기관에 와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공급체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장교양 서비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강조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진입,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급여의 충분성 확보, 재정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서비스의 변화가 있어져야 국민들도 동의가 될 텐데, 그럼 이 서비스의 변화는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결국에는 공급기관의 형태와 변화와 거기에 따른 인력의 팀업,
기본적인 관련 인력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형태는 만들어줘야 이게 전문적인 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출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제로 깔고 이런 서비스들이 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매우 험난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새로운 원장님은 워낙에 저를 2016년부터 제가 막 너무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오셔가지고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지금 2016년부터 그 시범사업을 했던 원장님들 몇 분들하고 계속 조금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뭔가의 이 열망, 현장의 열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사실 그거는 연구 수준에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어떻게 저희 이사장님이 표현하시는 걸로 정책의 문이 열려야 이게 그동안에 이런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책의 문이 그동안 되게 꿋꿋하게 닫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변화들을 도모하기 위한 좀 사실 그림을 그렸던 게 2016년에 했던 제 연구 보고서 안에 담겨 있는 그림인데요. 그냥 제가 이 통합재가에 대한 당시에 제가 제 복지부에 이제 의뢰를 받았던 거는 요양과 간호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뭔가 공급체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게 단순히 요양과 간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형 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통합재가에 제가 통짜를 딱 시작하는 순간 후회를 했습니다. 요양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예, 그 이유는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급 형태, 그리고 한계점, 문제점, 과제, 이거를 좀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대한민국의 장기형 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다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보면 그나마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해결하려고 저 위에 있는 정말 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체계까지 가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었던 거고, 당시에 자문을 해주셨던 성덕 박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연구자들께서 저한테 자문을 했던 그 내용은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시범사업을 하든 모델을 짜든 한 번에 뭔가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장기적 프로젝트니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정책적 키워드들의 로드맵을 좀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적용해보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견을 받아서 또 보완을 하고 또 한 번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자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3단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3단계 시범사업을 할 때는 심지어 복지부가 저한테, 그때 담당 국장님이 저한테 도대체 유 박사, 복지부가 2년 이상 하는 시범사업이 어딨냐,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그때도 사실 저는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5개의 급여 서비스를 저는 한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단기. 근데 당시 상황, 이 설계를 할 때는 단기 보호가 거의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도, 여기 주간보호협회에서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 계시지만, 최근에 주간보호가 확 늘어났지, 주간보호의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축은, 어쨌든 주간보호를 운영하는 기관과 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통합이라고 하는 그 한 울타리에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신청을 해서 책임성 있는 기관이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그 어르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1일 2회 방문부터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합재가를 이제 한 3차 시범까지를 걸쳐서 1차 시범 사업 때는 다 횟수,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 하루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다. 2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고, 또 한 축은 기존의 간호 처치의 중심이 좀 간호가 아니라 건강관리 개념의 간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깔려고 1차를 했었는데, 1차 때는 정말 제가 30개 기관이었는데, 한 반을 제가 다니면서 직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시범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원장님은 왜 쓸데없이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왜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진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통합재가 시범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장교양에서 했던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서비스를 더 주는 시범사업이었어요. 서비스를 더 주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런 시범사업이었던 거지, 서비스의 공급 형태를 조정하는 이 서비스를 이렇게 2시간, 3시간간이 이거를 1시간, 2시간 나눠서 가세요. 또는 이거 하던 부분을 뭐 이렇게 다른 선생님하고 좀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공급 형태를 조정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통합재가가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서 이게 거의 한 10년여간 고착되어 있는 이 현장에서의 공급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1차 시범 사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범 사업이 성공하고 본 사업이 가려면 명확하게 정책적 목표가 확실해서 수요자에게도 좋고 공급 기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지만 이게 정말 탄력이 봐서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그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시범 사업이 가면서 사실 3차 시범 사업도 단기까지 다 넣어서 해볼 계획이었는데 그때 못했던 내용이 있어서 원래 3차까지 하고 단기를 넣은 이제 본사업 마지막 버전에 그걸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마침 주간보호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넣는 시범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 통합재가의 마지막 버전을 만드는 데는 지금 현재 주야간 보호 기관들 중에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방문 요약만 갖고 들어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급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의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주로 나왔던 결과들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공급 형태를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또 대상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독거 어르신이라던가 노인 부부 어르신에 대한 이렇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특히 일하는 딸이나 며느리가 있는 집, 네, 이런 집들이 사실은 방문이야 10시부터 1시까지만 3시간만 들어가다 나왔는데 아침 겸 점심 들어가고 점심 겸 저녁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게 있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이제 수급자, 보호자, 장병기관 관계자까지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사실 이슈가 됐던 게 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하면서 1차는 그냥 급여액의 수가를 이제 원래 월한도액에 그대로 가고 거기에 이제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드렸던 거고요. 2차 때도 유사했었고 3차 때는 월정액 방식의 이런 수가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 수가 수준이 정말 저희가 유도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던, 그래서 수가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수가가 적정해야 사실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비사업 1이 작년 19년 8월부터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예비사업 모델이 1은 시범사업 모델과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하는 기관도 굉장히 적었고요. 대상자도 적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예비사업 1을 하면서 통합재가를 접어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통합재가가 말씀드린 바대로 시기를 보시면 19년 6월부터 선도사업이 들어오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19년 말부터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매우 본격화되면서 이 통합재가에 대한 정책적 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사업 2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입니다. 급여는 아니고요. 서비스 형태로 가게 될 거고, 법에도 그렇게 담기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 장기화 기본계획에 이미 이제 통합재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기도 했고요. 올해 7월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 2.0의 5대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예비사업 2는 2022년 4월까지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이후에 본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12개 시범사업 기관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케어 믹스가 가장 이제 주요한 제일 먼저 내용입니다. 한 기관에서 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까지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도 같이 작동될 수 있는 기전, 그리고 월정액 수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월급제, 월정액 수가에 서비스 가산, 정책 가산 등을 포함을 해서 좀 원활하게, 예비사업 때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시범사업 때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양보호사 인력의 확충, 처우 개선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서 결국에는 케어 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케어 매니지먼트를 운영을 하되 팀워크 체계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월정액 수가를 기본해서 기관의 안정적인 좀 예측이 가능한 수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예비사업 2에서 기준을 좀 정했던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주간보호 기간의 10인 이상 시설 기준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5개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려면 결국에는 주간보호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단기보호의 숙박 서비스를 넣을 수 있고, 거기에 방문형 재가 서비스를 넣으면 5개의 유형을 구축하는데 보다 용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기존에 시범사업 때 했던 가정 방문형 기관들은 참여할 수 없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받았었고요. 이번 예비사업 2에는 기존에 그러니까 요목관만 했던 기관들은 시설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주간보호를 오지 못하는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통합재가를 이용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 2등급 어르신들 중에. 그러면 그분들은 요양만 이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요양이나 간호를 같이 섞는다거나 믹스를 전제로 해서 이 주간보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형태는 주야간 3차 시범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형태는 주야간 보호형의 형태이지만 서비스는 가정 방문형까지 다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에서도 시설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분리한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장교양에서 간호는 가로, 조무, 가로사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RM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같이 하는 케어 매니저로서의 기관에서의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좀 분리 배치, 대신에 간호사가 1인 의무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부터는 조무사도 같이 배치해서 그 안에서 또 협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체계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요양보호사 배치, 월급제를 한 20%, 최소 20%는 월급제로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재가를 하면서 새롭게 들어간 게 기능회복 서비스를 이 주요간보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간보호센터 인력 배치에는 간호사랑 물리작치가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통합재가는 물치, 작치 중에 한 분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 협회, 작업치료사 협회와도 협의를 거치고 오늘 이제 새로운 원장님 발제 자료, 그러니까 토론 자료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좀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은 해야 되는데 이 물리 작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주간보호, 그러니까 재가에서의 물치 작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좀 이제 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좀 예비사업 기간 동안에 조금 돌려볼 예정으로 지금 어쨌든 장교양에 필요한 인력들, 전문 인력들 간의 팀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인력 배치 기준을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간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단기를 다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방문형 요양 서비스도 혼합적으로 제공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기존의 주간보호 기관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보호 서비스 내용을 거의 전제로 하고 있어서 단기보호 이용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간보호도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주간보호에 앞뒤로 요양 서비스를 붙여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같이 쓰게 하고 월정액 수가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공급 방식으로의 변화를 좀 고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예비사업2에서 저희가 같이 해봤던 게 뭐냐면 통합재가 기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장교에서의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택시 회사들, 그러니까 운송업체들, 법상으로 지금 국토부가 갖고 있는 운송법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이동 지원의 별도의 이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서울에서는 서울 돌봄 택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요. 사회 서비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 종지센터에서 이동 지원을 하는 시범 사업도 해보기로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통합재가에다가 이 이동 지원 서비스를 넣어서 낮 동안에 이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통합재가 기관에서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그걸 또 가산으로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건보공단, 지자체, 기관 간의 협업에 기반한 케어 매니지먼트 운영 기반에 장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안내를 하면 기관에서 거기에 따른 매우 디테일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건보공단의 승인 절차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이 복합 욕구 대상자의 경우에는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 통합돌봄 추진단에 통합 사례 관리에 의뢰를 해서 조정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전반적인 건보와 보험자와 지자체 그리고 기관이 같이 가는 협업의 형태로 케어 매니지먼트 모델에 대한 실험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월정액은 어쨌든 등급별 월 한도액의 110%를 산정을 하는데 이번 예비사업에서는 저희가 등급별 월 한도액의 15%의 정책 가산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어르신들은 110%의 부담에 플러스 15%의 수가, 그러니까 그 가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급여량은 125%의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차량 목욕 가산, 그리고 기존의 인력 배치 가산에 대한 것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동 지원 가산까지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 쓰시던 분들이 110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10%의 본인 부담금의 부담 비용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차액을 한시적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서 이 수급자의 가족들도 좀 통합재가에 이 요구도가 있으시면 좀 이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원장님
토론을 봤더니 이 수가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게 지금 예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비사업 과정에서 이 수가의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될 거고, 왜냐면 본사업에 갈 때 몇 프로로 갈 거냐, 정책 가산금을 15%인데 20%를 더 줄 거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예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돼서 이제 시범사업이 한 달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정액과 비교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장기형 통합재가 서비스 도입에 관련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찬성의 의견은 궁극적으로 재가 서비스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급체계 개편이 필수다. 오늘 이제 석재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발제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필수다. 그리고 월정액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춘 다직종 인력이 팀워크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의 요양시설 수준까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탄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합재가에 이제 조금 찬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지금 복합적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운영만 하고 싶으면 요양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간호도 할 수 있고 주간보도 할 수 있고 단기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제도화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방문 요양만 하시는 원장님들은 우리 지금 방문 요양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굳이 간호까지 붙여야 되고 이런 새로운 유형의 공급을 해야 되는 거냐, 굳이 변화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이런 제공 인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계한 케어 매니지먼트가 지금의 이 모델로 갈 수 있는 거냐, 일본 방식처럼 어떤 제3자의 케어 매니저가 들어와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계를 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에 다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프라를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통합재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지금 시장 구조에 있는 이 기관들이 전환을 할 텐데 그렇게 할 만큼 이게 통합재가가 매력적이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통합재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를 한다면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이 있냐, 그걸 못하면 어차피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인프라 재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고착화된 장기요양의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요양 쓰나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요양 쓰나미를 막아내려면 지금의 제가 장기요양의 인프라가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단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인건비 좀 더 주고 수가 좀 더 올려서 월 한도액 좀 높여주고 이런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은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예비사업 2를 보면서 이제 본사업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케어 믹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가 작동이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건보공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표창기를 짜주면서 어떻게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 또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주로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의 케어의 K자도 모르고 들어와서 뭘 그렇게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설장님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정말 장기요양에 전혀 문외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게 기관의 책임성을 갖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전제한 케어 매니지먼트가 작동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비사업 기관들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모델이 어쨌든 시범사업 모델로 상정이 된 거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고 바꿀 건 바꾸고 확대할 건 확대해서 좀 더 탄탄한 모델로의 발전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한 축이 과연 그럼 이 통합제가의 수급자들과 가족들은 만족했는가가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새로운 원장님하고 통합제가 생차를 하면서 제가 진짜 되게 뭐랄까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보호자분들이 얘기를 한대 새로운 보호자가 와서 얘기를 한대요. 새로운에서 통합제가 서비스 한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왔는데 그거 안 해주냐고. 전혀 기존의 고객도 아니고 처음 장교양 이용하시는 가족이 와서 원장님께 새로운이 통합제가 서비스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안 해주냐고 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때 제가 되게 눈시울이 뜨거워서 가슴이 되게 벅찼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에 변화는 저는 대상자 가족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의 변화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검토도 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네, 물치, 작치, 간호사, 지금 우리가 없던 인력들을 더 강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업무의 변화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원활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가 수준이겠죠. 이런 인력이 더 들어가고 충분히 이분들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런 운영 기반이 갖춰질 수 있는 수가는 적절한가. 그리고 본인 부담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예비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으로는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제도 모델을 계속 수정을 해놓은 작업들을 좀 계속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예정대로 본 사업이 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본 사업 모델이 확정이 돼야 되고 이제 장교양보험법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제가로 가는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가장교양 기간은 무조건 통합제가입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2022년 7월부터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제도화를 하고 통합제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제를 갖고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좀 단계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통합제가로 들어온다던가 이런 공급체계의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랑 얘기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결국에 그냥 제가 시범사업을 하고 현장의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한 2025년 목표로 2025년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인프라들이 조금씩 더 확장돼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초 저의 발제의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제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통합제가 예비사업 2를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사업 이제 기관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한 300개 정도 되는 기관이 저희 공단에 신청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한 3, 4일에 걸쳐서 저희가 화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거쳤고 통합제가를 정말 처음 아무런 통합제가에 관심도 없으셨고 그냥 한다더라 라고 얘기만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 요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모니터링 되는 결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통합제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되고 그리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여기 협회 회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마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현장과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되게 발을 두고 싶어 하는 연구자다라고 하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앞으로 이 통합재가가 사실상 통합돌봄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를 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현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장기영위원회도 이제 다 같이 참여하신 분들 계시니까 의견도 내주시고 하시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